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한국인의 이미지나 위상을 올려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태권도입니다. 한인타운은 물론입니다만 부유층의 거주 지역에서도 이 태권도 도장 하나씩은 요즘 꼭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태권도를 배우면서 한국식 예절과 한국식 정신력 등등을 배우는 그런 백인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건이 하나 발생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한인 태권도 사범이 수년에 걸쳐서 미성년 원생을 성폭행해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메릴랜드주 법원은 최근에 올해 43살의 한인 태권도 사범 스티브 최 씨가 현재 17살이 되어 있는 이 피해 학생을 3년 전인 14살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성적 학대를 해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스티브 최 사범은 메릴랜드주 하노버와 글렌버니에서 이 태권도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스티브 최 씨는 2019년부터 온라인 만남을 통해서 피해 학생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본인이 이 소유하고 있는 태권도장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스티브 최 씨는 피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약속했으며, 이게 뭐 장학금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일종의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뭐 그렇게 법원은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 장학금, 즉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며 만남을 비밀로 하도록 당부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티브 최 씨는 재판 초기에 아동 포르노 소지를 비롯해서 3급 성범죄 그리고 폭행 등 무려 17개의 혐의를 받고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이후 11년형으로 감형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고 등급인 3급 성범죄자로 분류가 되면서 성범죄자라는 기록을 평생 갖고 살게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절과 정신력을 가르치는 이 대한민국의 태권도 이미지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태권도 사범의 범죄가 공개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LA 검찰이요, 38년 전에 잘못 기소를 해서 3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사과했다. 그런 이 검찰의 실수를 인정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건 앞서 전해드린 내용과는 뭐 다른 소식입니다만은 제가 한 이틀 전에 전해드린 내용과 좀 비슷한 소식이 있어서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입니다만은 이건 정말 검찰도 참 생각해보니까 어처구니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 케이스가 하나 공개된 게 있습니다. 미국의 한 흑인 남성이요, 증인에게 제시된 동명이인의 사진 때문에 18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역시 뉴욕의 검찰이 직접 실수를 인정하고 공개한 건데요. 이 뉴욕시의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 지방검사장은 어제 살인죄로 복역 중인 셸던 토마스에 대한 유죄 선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아울러 또 토마스의 기소를 취소하고 법원에 그의 석방을 요청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검찰이요. 사람을, 범죄자를 잡아 가두는 검찰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검찰이 스스로 벗겨주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토마스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 제시되는 바람에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 누명을 뒤집어 썼다라는 사실이 뒤늦게나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셸던 토마스는 지난 2004년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12월 24일 브루클린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던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2급 살인과 살인 미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차 안에서 총을 쏘아서 14세 소년을 살해하고 또 다른 행위를 다치게 한 일당 3명 가운데 2명을 붙잡았습니다만은 이제 한 명을 체포 못해서 이제 한 명을 찾고 있었던 중이죠. 당초 이 토머스는 이 목격자가 진술한 용의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라면서 과거 이 고장난 총을 경찰관에게 겨눈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을 딱 앙심을 품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를 용의선상에 그냥 임의대로 올리고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셸던 토마스라는 사람,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흑인이라 사진을 보면 좀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진을 뽑아서 다른 5명의 상관없는 사람 5명의 사진과 함께 딱 놓고 목격자에게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의 사진을 천천히 보던 이 목격자는요, 사진 속의 토머스가 당시 총격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몇 %로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90% 확신을 합니다. 라고 이 목격자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나는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이 셰일던 토마스를 바로 체포해버렸습니다. 그는 사건이 벌어진 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브루클린에 없었고 퀸즈에 있었다라고 줄곧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형사들은 토마스를 체포하는 데에만 열을 올렸다라고 검찰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목격자에게 보여준 것은 기소된 그 토마스가 아닌 공교롭게도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흑인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법원의 사전 심리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제시됐다라는 사실은 물론 일부 경찰관의 허위 진술도 밝혀졌습니다만은 담당 판사는 두 명의 토마스가 닮았고 또 경찰이 그를 체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왼쪽이 진짜 범인이고 오른쪽이 얼굴이 닮고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의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닮았다라는 판사의 입장과는 달리 유색인종 전문 이 법학도 32명 가운데 27명은 이 토마스가 아니다. 우리가 전문가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은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브루클린의 검사장은 우리는 공정함을 추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면서 이 사건은 시작부터 심각한 잘못에 휩싸였고 이 토머스를 체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라면서 실수를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이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진정한 그 검사장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자, 요즘 그 유난히 테슬라의 사고도 많이 보고되고요. 테슬라에 대한 미국의 조사 소식도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있어요. 네, 미국이 테슬라 SUV에 대한 안전 이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 모델 Y, 테슬라의 모델 Y가 이제 SUV인데요. 이 모델 Y가 주행 중 운전대 의 핸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두 건의 불만 보고서가 접수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3년형 테슬라의 SUV 모델인 모델 Y 12만여 대에 달합니다. 이 모델 Y의 차들은 운전대를 고정하는 볼트가 누락된 채 고객들에게 판매가 됐으며 정상적으로 운전대가 장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행 시에 운전대에 힘이 잘못 가해지면 분리되는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수된 불만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차주는요, 이 모델 Y를 구매한 지 5일째 됐던 날, 지난 1월 29일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프리웨이를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 핸들, 이 운전대가 갑자기 빠져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천만다행히도 그 차 뒤에는 차량이 거의 없어서 급하게 핸들이 없지만 어떻게 중앙 분리대 쪽에서 급히 브레이크를 잡고 정차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차주는 너무 놀라고 너무 겁이 나고 너무 화가 나서 이 테슬라를 신뢰할 수 없다라면서 돈을 돌려달라,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테슬라 측은 환불해주는 규정은 없다라면서 다른 차로 교환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고 다른 차를 줬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말씀 들으셨죠? 모델 Y가 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다른 차를 받은 이 차주는 그 차도 운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차도 운전대가 또 빠질까봐. 테슬라가 요즘 하다 못해 이제 운전대까지, 핸들까지 빠져버리네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정신줄을 놓고 다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신줄을 빠뜨리고 다니니까 테슬라 핸들까지 다 빠지네요. 한편 이 연방정부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이 테슬라 차량이 도로에 주차된 소방차나 앰뷸런스 그리고 경찰차 등과 최소 14차례에 걸쳐서 충돌한 그 사고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상하게 자율주행 모드를 놓은 테슬라 차량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소방차나 앰뷸런스 등만 갖다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 지금 조사의 이유가 그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소방차나 경찰차 또는 이 앰뷸런스를 자꾸 그렇게 들이받는 것일까?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 특히 자율주행 모드를 놨을 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이것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테슬라가 하다 못해 SUV 차량은 핸들까지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정신줄 빠뜨리지 말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멕시코 북부 도시에서 괴한에게 납치됐다가 숨지거나 다친 채 발견된 미국인들.
복부 비만 수술을 위해서 멕시코를 방문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만은 어쩌면 실제로 마약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마약 밀매와 마약 소지 등으로 미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4명 가운데 3명에게 마약 소지, 마약 제조, 마약 유통 관련 범행 기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사망한 2명은요, 마약을 밀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미국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해로 조사됐습니다. 아주 최근이죠. 또 강도나 무기 소지 등 범행 사실도 있었습니다. 생존한 사람 2명 가운데 1명 역시 마약 제조, 이 마약 제조는 어마어마한 범죄죠. 마약 제조 및 마약 유통, 그리고 절도 등 갖가지 범죄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이들 4명은요, 노스캐롤라이나 이 번호판을 단 하얀색 미니밴을 타고 국경을 넘자마자 멕시코의 마타모로스에서 총격을 받고 피랍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했죠. 네, 사건 직후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친척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지금 혼동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 4명 가운데 1명이 복부의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서 마타모로스 병원에 가던 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멕시코로 미용 성형 수술을 가는, 소위 말해서 원정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췄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었고요. 그런데 지금 어쩌면 대반전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그 내용을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보도를 했었죠. 하지만 멕시코 당국은 이들이 단순 의료 관광객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놓고 피해자들의 과거 범행과 멕시코 현지 마약 조직 간의 어떤 연관성 여부로까지 수사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쪽의 입장도요, 어제부터는 살짝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의자들이 4명을 다른 사람,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총을 쏜 그 범인들, 총격범들이 미국인 4명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다른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변화된 미국 쪽의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대반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시카고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7살 소년 1명이 사망하고 소년의 어머니와 2 여동생이 중태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유는요, 단순 화재 사건을 제가 보도해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한 화재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난 주택이 바로 시카고의 현직 소방관의 집이고요. 피해자들은 그의 아내와 3명의 자녀였습니다. 해당 소방관은 자신의 집에 불이 난 그 시각에 마침 야근을 하다가 화재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그 집이 자기 집인 것을 알았습니다. 화재는 지난 7일 밤 9시쯤 시카고 북서부 몽클레어 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7살짜리 어린이 에즈라 스튜어트가 이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그리고 2 여동생과 함께 잠자리에 든 상태에서 별을 당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들려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스튜어트의 집에 불길이 크게 휩싸이기 시작했고 엄청난 연기가 순식간에 솟구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소방대는 이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흡입하고 쓰러져 있는 4사람을 발견하고 모두 일단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가운데 7살짜리 아들 에즈라는 하루 만인 다음 날 숨을 거뒀습니다. 소방국의 대변인은 에즈라의 아버지 스튜어트 소방관은 자택에 불이 난 그 당시에 야근 중이었다며 화재 알림 시스템에 자택 주소, 자기 집 주소가 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즉시 집으로 달려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스튜어트 소방관은 자택 관할 소방서에 소속돼 있지는 않았지만 아내에게 직접 출동해서 아내에게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또 그의 동료들도 다 같이 화재 진압 활동을 도왔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도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7살짜리 아들이 숨진 가운데 현재 병원에 있는 아내와 나머지 2 자녀 모두가 다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소방관도 자신의 집에 닥친 화마를 막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화재가 부엌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화재가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번졌다는 걸 보면 이 가스와 연관된 그런 화재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직 소방관도 이렇게 순식간에 발생한 폭발로 인한 화재, 자기 집의 화재도 막지 못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자, 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 사회적 자본지수 107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레가툼 번영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신뢰성을 분야별로 분석한 지수인데요. 한국의 사회적인 자본지수는 세계 107위. 크게 뒤지면서 개인 그리고 사회의 신뢰도가 매우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아시아 태평양 국가 18개 나라 가운데서는 한국의 사회적인 자본지수 지수는 1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자본지수뿐만이 아니라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지수도 낮았습니다. 기관에 대한 신뢰순위, 이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순위는 167개국 가운데 100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세부 항목인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155위, 군에 관련해서는 132위, 정치인에 대해서는 114위, 정부에 대해서는 111위 등 대부분이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올해는 155위로 10년 만에 9계단이 하락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욱더 약화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신뢰의 필수적인 조건인 투명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특히 정부의 공공정보 공개 제도 확대와 또 비영리 단체의 회계 투명성 등등이 훨씬 더 개선돼야 한다라는 게 이번 지수를 바라보는 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어제 보도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꼭 참고했으면 하는 소식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 정상이 만나서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IRA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에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발표해 놓고 정작 가장 타격을 입을 한국에 대한 불이익은 뒷전인 가운데 유럽의 나라들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무언가 예외 조항 등을 만들려고 같이 머리를 맞대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외신들은요, 일제히 미국이 유럽연합에만 유리한 이 무역 정책을 시행하면 한국이 불만을 품을 수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걸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알겠죠? 뉴욕타임즈에서도 보도된 거니까 알겠죠? 아무튼 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요, 미국과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들은 유럽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새로운 무역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 10일 백악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무역 정책 협상의 시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협상이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그 이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킨 그런 제품에만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 공제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가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말해서 미국에서 모든 거를 다 해서 만든 그런 자동차가 아니라 뭐 이태리나 뭐 이런 데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서 판매할 때 그때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타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 팔리는 유럽 자동차, 벤츠, BMW 유명하죠.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많이 팔리고 있는 자동차가 뭡니까? 현대기아 아니겠어요? 광고료도 엄청 쏟아붓고. 그런데 현대기아는 지금 뒷전이고 유럽에만 지금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무언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연합의 주요 완성차 업체인 복스와겐 등이 판매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유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복스와겐이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벤츠, BMW가 있죠. 자, 그래서 유럽연합이 미국과 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요. 그래서 미국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 협정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을 통한 새로운 무역 정책을 만들 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들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유럽연합이 요청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미국이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유무역협정이든 뭐 무슨 협정이든 뭐 협정이라는 이런 거는요. 만들어 놓고 각 나라가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또 비준을 통과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왜 기억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 그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얘기했죠. 바이든이 이제 말만 해가 야 이거 뭐 바이든이 말만 해놓고 그거 뭐 안 되면 뭐 욕도 좀 섞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이거 못 팔려서 어떡하냐라고 이제 혼잣말을 한 거 놓고 바이든이라고 했다, 뭐 난리면이라고 했다, 뭐 지금 뭐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뭐 제가 지금 바이든이었니 난리면이었니 그걸 구별하고 그럴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의회의 비준이 그런 필요한 상황이라는 전제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지 않으면 이건 뭐 쪽팔려서 어떻게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은 다릅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에는요, 의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무역 정책을 의회 비준을 받을 필요 없이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 바로 시행되는 게 바로 대통령 행정명령입니다. 그걸로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유럽을 상대로는. 아니 유럽에는 뭔 큰 그런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었다고 대통령이 별도로 이 분리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또 그걸 의회 비준도 필요 없어 내가 바로 해줄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지. 자, 이와 관련해서는 뉴욕타임즈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이 불만을 품을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니 미국 언론도요 한국을 걱정해 주는데 한국의 정부 관계자는 지금 손 놓고 있는 거 혹시 아닌지 걱정입니다. 차별금지법, 불평등 조약 금지법 등등등을 들이대서라도 우리도 한국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 받으니까 쟤네도 주지 마 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요. 그래 쟤네한테 많이 줘. 한번 보자 얼마나 많이 주는지. 그래 쟤네한테 많이 줘.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줘. 라면 될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한국은요, 현대자동차 등 이 완성차 생산 기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최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과 서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기업 회장이 미국의 차관과 미팅을 하는데 유럽은 유럽연합 회장이 직접 미국의 대통령과 협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럽 회장이 미국의 대통령과 회의를 하는데 한국은 기업의 소유 기업 오너 CEO가 미국의 장관도 아니고 차관하고 미팅을 한다? 이거 벌써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한국도 대통령과 담판을 짓든 아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원래 그 밑에 실무진들이 다 얘기 맞춰놓고 대통령 두 사람이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하고 사인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실무진들이 이 문제 다 해놓고 두 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멋들어지게 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차관하고 회의하고 이런 거 말고요. 네. 자, 미국에서 혼자 사는 소위 독신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웰스파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미국 여성 가운데 지금 독신 비율은 52%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1900년에는 여성의 독신 비율이 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미혼 여성의 수는 지난 10년간 20%가 증가했으며 이는 독신 여성 가구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혼 연령도 늦추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여성의 초혼 연령은 28세로 20년 전 25세보다 3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는 혼인에 대한 인식과 고용 기준 등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이 최근 수년간 대학 입학 그리고 대학 졸업자 수에서 여성은 남성을 앞질렀습니다. 공부 많이 한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이에 따라서 미국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독신 여성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혼자 사는 미국 내 여성들이 경제의 주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미국 변화의 한 단면입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건강보험조합 DC 헬스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DC 헬스 링크라는 건강보험회사가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연방 상하원들의 그 신상이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출된 의원들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해커들이 DC 헬스 링크를 해킹해서 고객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각 연방 상원 의원들과 연방 하원 의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일일이 다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의원님, 최근 당신의 신상과 개인정보가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건 조심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걸 뭐 할 것입니다. 등등 이런 내용이 들어있겠죠. 연방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이 통보된 겁니다. 의원들 본인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건 의원의 보좌진 등 그리고 그 직원과 심지어는 그 가족도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킹을 당한 이 DC 헬스 링크라는 건강보험회사는요, 고객들에게 이 내용을 모두 지금 현재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고객들에게 명의 도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통보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지금 열심히 고치고 있는 거죠. 현재 피해 규모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처구니 없는 것은 최근 온라인에는 DC 헬스링크 고객 17만 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커들은 대담하게도요, 특정 회사 임직원 12명의 이 사회보장번호,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리고 주소, 또 이름 등 개인정보를 본보기로, 즉 샘플로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이 판매하겠다라는 그 개인정보가 거짓말이 아니고 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인지를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이들을 빨리 체포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자, 바다.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 와,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깨끗한 바다를 우리는 떠올리고 실제로 보면 그런 마음을 갖죠? 그렇지 않아요. 바다가 지금 얼마나 더러운데요. 지금 전 세계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개수로 따진다면 무려 170조 개, 무게로 따진다면 230만 톤이 떠다니고 있다는 과학적인 추산이 나왔습니다.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은 2005년부터 급증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없이는 청소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있는 한 연구팀은요, 최근에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1979년부터 2019년까지 북대서양, 남대서양, 북태평양, 남태평양, 그리고 인도양, 지중해 등 6개 해양 지역에 만여 개 퍼져 있는 관측소에서 수집을 한 플라스틱 오염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대상 6개 해양 지역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는 개수로는 가장 그나마 좀 깨끗한 가장 적은 곳이 82조가 나왔고요. 가장 심각한, 즉 가장 오염되어 있는 곳은 무려 358조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떠다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171조 개로 집계를 한 것입니다. 무게로 본다면 가장 적은 것이 110만 톤, 가장 심각한 곳은 무려 490만 톤. 그래서 평균이 230만 톤이라고 추산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우리가 현재의 추세대로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한다면 현재 오염되어 있는 이 바다를 정화하는 데에는 청소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청소도 하지만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획기적으로 더 늘리는 등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미국에서 한국산 쌀을 보기가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산 쌀 수입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산 쌀의 수입 규모는 2021년 514톤에서 지난해에는 1843톤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400만 달러어치 수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가주산 쌀 가격이 급등한 반면에 한국에서는 쌀의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한국에서 쌀 수출기를 모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한국에서는 대미 수출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한인 마켓
이 관계자들은요, 미국산 쌀 가격과 한국산 쌀 가격 차이가 크게 좁혀져서 한인들의 구매도 크게 늘었다라면서 이 프리미엄 고급 쌀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한 것도 쌀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생산된 쌀은 좀 저렴하고 한국에서 수입한 쌀은 아무래도 뭐 유통도 있고 운반 비용도 있고 또 한국산 쌀이 뭐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비싸서 차이가 컸는데 가격 차이가 이제 한국산 쌀도 많이 가격이 내려오고 미국산은 캘리포니아 중등의 가뭄과 폭염 등등으로 인해서 조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차가 이제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산 쌀이 지금 많이 눈에 띄고 또 그것을 사서 먹는 미주 한인들도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자, 쌀 다음으로 대미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을 보면요. 소주였습니다. 소주.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소주는요, 전년 대비 42%나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칵테일 주류로 소주가 인기를 얻었지만 최근에는 한류 덕분에 소주 그 자체를 즐기는 한인뿐만이 아니라 타인종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한인타운에 있는 그 코리안 바베큐집 식당, 바베큐 식당집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우리 한국 사람 먹는 것처럼 소주잔에 기울여서 고기 먹고 소주 먹고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이 제정이 됐는데요. 이 김치의 날 제정 등 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김치도요. 그래서 작년 대비 3%가 수출 증가했습니다. 수출액은 2,900만 달러였습니다. 그동안 연간 대미 김치 수출액은 2018년에 900만 달러, 2019년 1,480만 달러, 2020년 2,300만 달러, 2021년 2,83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K푸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젊은이들, 이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한국산 즉석밥, 햇반 이런 거죠. 즉석밥, 그리고 컵밥, 그리고 컵떡볶이 등등 이 한국산 가정 간편식이 미국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참 뉴스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좀 웃고 넘길 수도 있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이요. 학교 식당에서 식기나 쟁반 같은 것, 플레이트, 쟁반, 식기나 또는 포크, 나이프 등등을 훔쳐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훔쳐가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은 최근 학생들이 계속해서 식당이나 학교 시설에서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면서 자진 신고하고 자진 반납하는 기간까지 통보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은요,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식당 등에서 요즘 기념품을 가져가는 일이 잦아졌다라면서 여기서 말하는 기념품이라는 것은 사실 기념품이 아니에요. 포크나 나이프나 이 접시 같은 건데 기념품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이프를 비롯해서 포크류와 식기류의 손실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이어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가져간 물건을 반납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면서 그때까지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자진 반납 시간까지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요, 10일, 그러니까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식당으로 그 물건을 돌려준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학생들의 소지품에서 만일 학교 물건이 발견될 경우에 절도로 간주해서 처리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이 식당에서요, 이처럼 포크나 나이프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대학 로고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식사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 졸업한 후에 나에게 기념품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방학 때 방학 때 집에 갈 때 요걸 이제 하나씩 가져가면 동생들이나 친구들에게 기념 선물로 주기 괜찮을 것 같고 하니까 밥 먹을 때마다 포크나 나이프를 하나씩 슬쩍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만 가져가요? 포크나 나이프는 주머니에 넣기라도 편하죠? 나중에는 더 대담해져서 밥 먹다가 냅킨으로 쓱 닦고 접시까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 로고가 새겨진 컵과 접시 등등을 더 이상 그 옥스퍼드 학교 식당에서는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그걸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접시나 포크, 나이프를 사용해도 이제 학교 로고가 새겨져 있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거 사용할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슬쩍 하는 거는 포크,
나이프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쟁반도 있고요. 컵도 있고요. 접시도 있고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참 세계적인 명문이라고 하는 옥스퍼드에서 이런 일도 있네요. 자, 어쩌면 아주 어쩌면 남자 동성 커플도 두 사람의 DNA를 갖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연구팀이 두 마리의 수컷 쥐로부터 난자를 생성해서 어미 없는 쥐를 탄생시켰습니다. 일본 규슈대학교 연구팀이 수컷 쥐의 세포를 떼내어서 난모세포, 즉 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은 아비만 둘인, 즉 수컷만 둘인 새끼 쥐 연구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불임 치료의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대로라면 동성 커플도 생물학적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이 사용한 기술, 사실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제가 그 내용을 한참을 자세하게 몇 번을 읽어보고 난 뒤에 쉽게 전해드릴 수 있는 표현을 찾았습니다. 방법은 이렇더라고요. 우선 잘 아시다시피 그 남자의 염색체는 어때요? X와 Y 두 개를 갖고 있죠? 그리고 여자는 염색체 XX만 두 개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수컷 쥐를 놓고 한 마리는 수컷 그대로 XY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한 마리 수컷의 염색체에서는 X와 Y에서 Y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그대로 XY를 갖고 있는 수컷, 다른 한 마리는 XY에서 Y가 제거된, 그러니까 XX를 갖게 된 겁니다. 여자 염색체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암컷 염색체 세포에서 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든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 이상 더 쉽게는 설명 못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 연구진은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난자를 수컷 정자와 수정을 시켜서 600개의 배아를 배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는 그 과정 자체는 다른 암컷의 몸을 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수정시킨 배아를 다른 암컷 쥐 몸속에 이식을 했는데 여기서 새끼 쥐 7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결국 그렇게 태어난 새끼 쥐들은 사실 어미 쥐의 몸만 빌렸지 모든 DNA는, 즉 모든 유전자는 아빠 두 마리 수컷의 DNA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빠 부모를 둔 셈이죠. 아니 말도 잘 안 되네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의 강요로 인해서 무슨 소린지도 잘 모르고 억지로 그때 읽었었던 책,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조금 끔찍하신가요? 연구를 주도한 카츠히코 일본 그 교수의 말을 끝으로 전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어미 없이 태어난 7마리의 새끼 쥐들은 건강했고 평균 수명도 누렸다. 그리고 그들의 생식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카츠히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 남성세포에서 인간 난자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의학적 문제는 쉽지만 사회적 문제도 있습니다.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윤리적 그런 문제만 아니라면 기술적, 의학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더 좀 놀랍기도 하죠. 자,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NBA 취득이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쉬워져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12개 MBA 프로그램이 실업자를 대상으로 경영대학원 입학 시에 필요한 시험 GMAT 또는 GRE의 점수 제출을 면제해주거나 지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명문 대학원에서요. 실제로 노스웨스턴대는 지난해 11월 시험 점수를 면제했고요. 같은 달 매사추세츠 공대 MIT는 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또 UC 버클리는 마감일을 연장해주는 것은 물론 신청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요, 조지아 공대, 뉴욕대, UCLA, 코넬대, 듀크대, 달트머스대 대학 등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가지를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어떤 조치냐? 첫 번째, 시험 면제, 신청비 면제, 신청 기한 연장 등 각종 MBA 등록 혜택을 이 IT 기업 실업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MBA가 이처럼 각종 조치를 취하면서 학생 유치에 나선 이유는 지원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젊은이들 MBA 학위 빨리 좀 따놓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MBA를 딸 때 시험 점수도 안 보겠다, 돈 신청비도 안 받겠다, 기간도 많이 연장해 주겠다, 어서 오세요 할 때 빨리 가서 명문 대학 MBA 학위 따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시절이 조금 바뀌면 또 이게 또 귀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MBA 학위 따놓는 거 좋겠다 싶어서 특급 정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한 500년 정도, 500~600년 정도 과거로 돌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500여 년 전 조선시대 때 한 남편이 부인에게 한글로 보낸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분. 여기서 그 당시에 말하는 분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왜 우리 분 바른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화장품을 말합니다. 자,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분과 바늘 6쌈을 보내요. 내가 집에 다녀가지 못하여 이런 민망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며 울고 가오. 어머님과 아기 잘 보살피며 있으시오. 올해에는 나오고자 하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다는 것은 휴가를 간다거나 제대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망한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은 이렇게 미안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편 나신걸이라는 남편이 군관 생활을 하면서 부인에게 보낸 한글 편지가 500여 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부인을 위한 애틋한 마음이 담긴 남편의 편지가 보물로 그래서 한국에선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발견된 한글 편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군관으로 활동한 나신걸이라는 사람이 아내에게 한글로 써서 보낸 편지 2장인 나신걸 한글 편지 등 이 3건을 대한민국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이 나신걸 군관의 편지는요, 2011년 대전 유성구에 있던 아내 신창맹 씨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이 무덤에서는 저고리, 바지 등의 유물 약 40점이 나왔는데 이 편지는 무덤의 이 머릿맡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농사일을 잘 챙기고 소소한 가정사를 잘 살펴봐 달라는 당부와 함께 조선시대 무관이 입던 공식 의복인 이 천릭이라는 그 옷 같은 것 등등을 해서 이제 필요한 물품을 조금 보내달라는 그런 부탁 등도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는요, 함경도의 옛 지명인 영안도라는 말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15세기 후반에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나신걸 군관이 함경도에서 군관 생활을 한 그 시기 역시 자료를 보니까 역시 1490년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고려, 우리 한민족 사람들 기록도 참 잘했죠. 자, 흥미로운 점은요, 이 편지는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후에 당시 조선 사람들의 언어 생활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나신걸이라는 이 군관이 이 편지를 쓴 건 1490년대로 볼 수 있는데요. 훈민정음이 세종대왕에 의해서 반포된 건 언제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1446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0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이 변방에 근무한 군관이 한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양 이런 데서뿐만이 아니라 변방에서도 세종대왕이 반포한 그 훈민정음, 즉 한글이 널리 50년도 채 안 됐는데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조선 초기 남성도 한글을 익숙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문화재청은 현재까지 발견된 한글 편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자료이자 상대방에 대한 호칭 그리고 높임말 사용 등 15세기의 언어 생활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잠시 보신 그 편지, 500여 년 만에 공개된 그 편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00년이 넘은 오늘날 우리는 한글로 구독이라는 단어를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3종 세트라는 이 한국말, 영어가 섞인 콩글리시네요. 콩글리시. 3종은 한국말이지만 세트는 또 영어네요. 네. 훈민정음은 그래도 우리는 참 정말로 감사하게 매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세종대왕님께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